안녕하세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기로 했네요. 아유, 영광입니다. 청취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부터 하시고요. 예, 아직까지 비례 초선 의원한테 베테랑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신 것은 과분한 영광입니다. 네. 예, 그렇지만은 초선의 패기로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는 베테랑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삼선 의원도 계시고. 글쎄 예, 심상정 있습니다. 의원 이제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노회찬 의원 계셨는데 자꾸 하셨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노회찬 의원 자꾸 하고 당원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예. 지금 그 당원 늘어나는 게 계속 이어집니까? 아니면 지금은 소강 상태죠. 정체 상태죠. 네, 소강 상태고 한때는 아주 폭주하다시피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정의당의 당원 가입은 다른 당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매달 10,000원의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이 되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정의당 당원이 되시면은 보통 귀찮은 일이 많은 게 아닙니다. 뭐요? 뭐 투표하셔라, 참여하셔라. 이게 저 당원들 의사 결정으로 당이 운영되니까 예. 굉장히 그 번거로워요. 돈도 내야 되고. 지금 당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운 당원이 된 진성 당원 체제 정당은 정의당 하나입니다. 다른 당은 심지어 우리 정의당보다 당비가 10분의 1에 불과하니까 1,000원. 예.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당원인지 모르는 분도 많고. 네. 예, 그래서 그래서 1,000원도 안 내잖아요. 대부분 또. 뭐가 또 대신 내주는 경우도 많아 말썽되고 있고. 누가 대신 내줘요? 옛날에 당원들 많이 모집하려고 맞아요, 지역위원장들이 당비 대납 네, 있었죠. 그런 관행에다가 또 1,000원 내고 하다 보면 본인도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당원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당과 정의당의 당은 다르죠.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5만 당원 시대입니다만은 그 5만 명을 저는 밖에 있을 때는 그다지 대단치 않게 생각했는데 예. 내부에서 들어와 보니까 엄청난 힘이더라고요. 엄청나죠. 예. 그런데 그렇게 당원 가입 폭주하고 네. 한때 또 굉장히 그 지지도도 막 올라가고 예. 그러다가 다시 주춤 정체 상태, 답보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정의당의 실력 부족 아닌가요? 실력 부족일 수도 있고 한계일 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하면서 국회 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그 불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당은 모름지기 국회 안에서 교섭단체를 형성해야 발언권도 생기고 우선 자기가 앉을 의자가 마련되는 건데 이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5석의 소수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목받을 일도 적고 또 국회 발언권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힘의 한계가 결국은 정체 상태로 또 이어지고 있는 우리는 늘상 겪었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거죠. 한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활을 걸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내야 한다. 심지어 노회찬 의원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되면 내 영혼이라도 팔겠다 이런 말까지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좋은데 그렇게 정의당이 그 문제에만 매몰되다 보니 민중들과 함께하는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서 박수를 계속 더 크게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뭐 동전의 앞뒷면 같이 같은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민생에 강한 정당을 표방했고 가장 현장 중심으로 달려나갔고 또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어떤 그 상당히 강한 수준의 동맹을 맺고 있는 이런 정당이 민생에 약하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민생에 강해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과 예산으로 말하는 직업입니다. 정당의 어떤 책임윤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현장에 많이 가고 또 민생을 두루두루 챙기느냐 여부보다도 그걸 힘으로 만들어 가지고 정책을 바꾸고 자원을 배분하는 데서 그 책임윤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윤리를 확보하는 건 역시 의석과 또 제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많이 저희가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한 권력 또 그 권력 내에서 우리의 지분 그다음에 그걸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역시 미래의 정치를 만드는 게임의 룰, 즉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인 것이죠.
글쎄, 그거 뭐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 질문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네. 이런 거. 네. 처음에는 정의당만 외치던 구호였어요. 그렇죠. 그게 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까지 다 동의해서 이제는 네. 한국 사회의 보편 정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처럼 한두 걸음씩 앞서서 뭔가를 던지는 네. 그래서 그걸 사회 전체 아젠다로 확대시키는 그걸 더 이상 못 보는 거 아닌가요? 못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얘기인데 정의당은 항상 예인선 같았어요. 그렇고 끌어당기죠. 네. 예. 큰 배가 움직이지 않을 때 가서 끌어오지만 이 예인선의 슬픈 운명은 항구에 도착하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정책을 대선 때도 많이 개발했는데 거의 다 큰 당들이 인기가 좋은 건 베껴갔죠. 예컨대 특수활동비 문제라든지 또 그 병사 봉급 인상이라든지 다 굉장히 중요한 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냈는데 민주당이 주로 많이 그걸 베껴갔고 그러면서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있지만 표는 큰 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인선의 슬픈 운명이거든요. 네. 이런 걸 6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외치는 어떤 민생의 선도적 담론들은 언젠가는 구체화된다는 믿음은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표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꿔보고 싶다. 이건 정의당의 좀 팔자를 바꾸는 건데. 알겠어요. 그건 우리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실력자로 좀 일하고 싶다. 계속 선거제도 그 얘기로 이제 결국 귀결되는군요. 기승전 요즘 그 얘기다.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더 질문 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소리 요새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죠.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좀 반성할 점이 있어요. 사실은 집권 정당의 왼편에서 강하게 개혁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소매를 잡아당기는 이런 어떤 역할을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따라가는 양상을 보일 때가 그 비난이 나옵니다. 이중대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개혁을 견인하는 견인차, 예인선 이런 거라면은 민주당하고 입장이 같더라도 그런 비난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소수당으로서 힘의 한계기도 하고 또 학습 부족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죠. 민주당이 제일 많이 비난하는 게 정의당입니다. 그건 최근에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 때문들이고, 그렇지만은 저희는 어떨 때는 집권 여당을 강하게 견제할 때는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그리고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한 비판하고 계신가요? 그거라든지 규제 프리존, 규제 1년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가장 강하게 비판한 것이 저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대부분의 탄력 근무제, 뭐 최저임금 인상, 그 산입 방식의 변경 이런 문제들의 피해자는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약한 계층들에게 집중된 피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편의점 알바들, 또 공장의 비정규직들, 정말 하청 기업의 비정규직 이렇게 가장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당을 표방한 정의당 입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10월에 열렸을 때도 대통령 면전에서 그 여야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해 왔다는 이 탄력근무제 확대 동의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따로 발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 붉혀가면서 좀 상호간에 어떤 거 좀 무한해가면서 지금 그런데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히 자영업자,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들의 고충 때문에 일자리가 오히려 줄기도 하고 해서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속도 조절하고 뭐 탄력근로제도 기간 확대하고 뭐 이러겠다는 식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 아니 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진짜 정책은 이걸 해라 이렇게 나가시. 아니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민주화란 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옛날엔 여야 5당이 다 얘기하던 겁니다. 그 경제가 지금 금융개혁, 재벌개혁, 또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갑질, 또 기술 탈취, 황제 경영 아무것도 개혁이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어떤 52시간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그것에 어떤 거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다 뒤집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은 산입 방식 변경으로 뒤집고 52시간제는 탄력근무제 확대로 뒤집고 다 뒤집히는 과정에서 나머지는
안 하고, 없어졌고, 그다음에 경제 민주화는 안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의 구조를 체질을 혁신하는 것과 병행하지 않은 돌출적인 정책 한두 가지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이거는 균형을 잃어버린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일부 정책에 찬성은 하지만 더 개혁적으로 나와서 이 정책이 빛을 봐야지. 그러지 않아서 이제 성과가 많이 퇴색된 어떻게 점이죠.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철학이 부족하고 잘 몰라서, 아니면 애초에 별로 할 생각이 없어서 이랬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완강한 재계와 보수층의 반발, 그리고 경제 지표가 워낙 나쁘게 나오니까 관료들의 반발, 이런 거에 사로잡혔다고 보세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모든 요인은 다 걸쳐 있다고 봅니다만 제 생각에는 경제 위기론에 따른 어떤 불안 심리의 확산이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불안해지면은 그것처럼 어떤 정치의 운신의 폭이 제한되는 경우도 드물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워낙 고용 지표 또 뭐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워낙 지금 안 좋은 쪽으로만 흐르지 좋은 지표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단순히 지표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리적 영향으로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이럴 때는 일단 안전해지고 싶죠. 그러면서 무언가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과감하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이런 어떤 광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정은 이해는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정의당이 집권당이라면 그래서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하는데 지표가 전부 나쁘게 나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개혁 계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성장도 중요합니다. 일자리 숫자도 중요하고 수출도 중요하고 성장이 중요해요. 왜냐? 성장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게 성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성장을 입에 붙여야만 정치가 되는 그 이면에는 정작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번영이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체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잘 살아야 되는 거고 번영하자는 얘기인데 성장 지표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 뭐 불안하다느니 위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개혁을 막는 방편으로 악용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성장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가 또 성장 안 합니까? 선진국들 1, 2% 할 때 우리는 그래도 3% 가까이 했고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그런데도 행복하지 않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요즘처럼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개혁을 계속 밀어붙일 힘이 가질 것이다. 그런데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좀 단단하게 집권 초기에 좀 문재인 정부가 되고 이미 그럼 지나갔다고 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너무 말씀하시면은 사실은 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점이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많이 놓친 건 사실 아니냐. 이미 경제 구조 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러나 과거에 박근혜 정부도 경제구조개혁 외치다가 물 건너갔고 그 이전에 많은 정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을 또 따라간다면 이거는 정권 실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나라가 어떤 그 실패하는 권력 또 파산하는 조직으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조금 더 어떤 그 마음을 다잡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모양새는 선거제도 이번에 확실히 잘 바꿔가지고 내후년 봄에 있을 총선 결과 이 국회의 의석 구성을 좀 왕창 변화시켜서 국회가 또 견인하는 개혁 뭐 이렇게 좀 갔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정치개혁은 30년 만의 기회라고 봅니다. 1당하고 2당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국회. 이건 뭐 흑 아니면 백. 이렇게 어떤 결사적으로 사람이 뭐 막말은 기본이고 이렇게 어떤 그 선혈이 낭자한 이런 갈등의 정치로 간 거는 지난 30년 정치의 어떤 그 유산이라고 보고 이제는 없앨 때다. 지금 국회는 이제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그 정치 개혁의 첫 번째가 선거제도라고요. 이정미 대표 건강은 괜찮으세요? 아직은? 보기에는 좀 저도 옆에서 좀 안쓰럽다. 그다음에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7일째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개개인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만나고 접촉하잖아요. 만나보면 감이 오잖아요.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 될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만 잔뜩 가져와 단식하는 자리에 와서도 염장을 지른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의원 정수 확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지역구 못 줄인다. 네. 이것도 빼고. 네. 그러고 나가지고 또 민주당은 도농복합 안 된다. 자, 이거 또 빼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오늘 나경원 대표가 또 안 될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또 개헌하고 같이 얘기하자. 개헌하고 같이 얘기해. 그러면은 이런 조건 안 되는 거부터 다 전면에 내세우고 이걸 다 조건화해 버리면은 이대로 가자는 거죠. 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다 큰 당의 정서예요. 그런데 자,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그런 안 되는 이유를 앞에 다 내걸면은 의뢰껏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의원 정수 확대다, 중대 선거구제다 이런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이제 이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 개혁을 할 거냐 말 거냐가 본질이에요. 글쎄 그게 맞는데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 보니까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자유한국당은 그나저나 그래도 양당 비스무리하게라도 유지가 돼야 자기들 힘이 좀 생기는데 다당 만들어주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죠. 그거 말고 뭐가 있으면 아주 간결합니다. 이게.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해낼 수 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목숨을 걸었거든요. 사실은 야3당이 거의 사활적으로 이 문제를 하고 올인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에게 가슴에 울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보수 진보 모든 언론이 선거제도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모든 언론이 저는 의견 통일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벌써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 안에 1, 2당만 그 담합을 한 거지 나머지 국민 여론은 특히 언론은 이미 합의를 만들어 준 겁니다. 오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 며칠간의 사설 칼럼들 보십시오. 알겠어요. 현행 선거제도가 좋다는 거 한 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거대 두 당의 압력이 될 거다. 압력이 되죠. 지금 벌써 위기를 느끼고 있죠. 그럴까요? 왜? 글쎄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특수활동비도 안 없어질 거라 그랬는데 없어졌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워낙 국방 전문가시고 남북관계 전문가시라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은 물 건너 간 것 같고. 네. 오긴 올까요? 그거는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협상안을 제시한다 그러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협상안도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반도 정세가 협상을 한 게 아니고 기자회견하고 사진 찍고 나란히 걸어다니고 이것으로 다 유지되어 온 거예요. 아니 실무 협상 많이 했잖아요. 실무 협상한 거 다 깨졌습니다. 예, 김영철 폼페이오 회담 잘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견해 차이만 확인했어요. 미국이 협상안을 안 들고 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얘기만 하자는 거고 그것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을 때 그건 미래 핵을 없앤 거지 미국의 관심사인 과거 핵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 예. 이렇게 하고 북한은 이만큼 해줬는데도 아직도 비핵화 타령이냐? 그 비핵화 협상을 그럼 하면 너는 뭘 해줄 건데? 글쎄, 그건 이제 너는 그게 상응 조치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까지 교착 상태에 빠질 때도 한반도 정세가 그나마 안정감을 유지했던 안전밸브가 있었어요. 뭐죠? 정상외교입니다. 예. 친서외교입니다. 예. 이 정상 간의 신뢰는 안 깨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무자들끼리 회담에선 다 깨져도 정상들이 안전밸브로 막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온수관이 안 터졌어요. 네. 그런 상태로 현재까지 오니까 북한이 이제는 실무회담보다 정상회담으로 풀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무회담을 미국이 하자는 건 북한이 깼고 계속 안 가고 있죠. 네, 안 했고 그런데 북한은 정상회담으로 하자 그러는 걸 미국이 받아준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한 거죠.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바로 단판을 짓자. 바로 하자. 정상회담으로 가자. 그럼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정상회담 서울 답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에 뭔가 상응 조치를 해줄 수 있는 협상안을 준비 중이다는 시그널이 있다면 옵니다. 아하. 예, 그거는 옵니다. 뭐라도 카드가 있다면. 그런데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보여주질 않거든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달에 뵙죠. 네, 고맙습니다. 비례대표 초선이라 베테랑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베테랑 맞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아유 뭐 평가해 주신다면 저는 영광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